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컴팩트 행정법 장지혁입니다. 오늘은 2024년 행정법 최신 판례 중에서 이제 하반기 거, 제가 전에 상반기 거 올려드렸죠. 하반기 거랑 상반기 거 일부 추가된 거, 그거까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자료는 제 카페 네이버 장지혁 법학연구소, 거기에 여러분 보실 수 있도록 올려놓을 테니까 자료 깔아놓고 그리고 강의 들으시면 금방 정리 가능하실 겁니다. 자, 행정법 통론에서 보면은 요것도 굉장히 이슈가 됐던 판례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잘 봐두세요. 제가 중요한 거는 밑줄 쳐놨으니까 그 위에다가 표시 뭐 하면서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보장제도인 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가입자, 비부양자, 자격관리를 등의 업무를 집행하는 특수공익법인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네는 공권력 행사하는 주체이자 이제 기본권 보장의 수범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니네 기본권 보장해줘야 된다. 그래서 사적단체 사인의 경우는 차별을 하더라도 얘네가 진짜 헌법에 위반되는 차별인가라고 판단할 때는 좀 뭐랄까 엄격하게 봅니다. 차별 처우가 사회 공동체 건전한 상식 법감정에 비춰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그러니까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에서는 평등권이 적용되기는 하는데, 근데 그 평등권 위반이다라고 뭐 헌재나 법원이나 판단을 할 때는 이제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정말 두 눈 뜨고 못 봐줄 정도로 차별했을 때만 야, 그거 위헌적이니까 위헌적이다라고 경고 정도 하는 거죠. 그런데 국가라든가 뭐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아니면 공공단체라든가 이제 이런 공권력 행사 주체, 행정 주체들은 좀 더 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건강공단은 건보공단은 평등원칙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 보호는 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그래서 차별 처우의 위법성이 보다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 이거 지문으로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관계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남자 커플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식도 올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둘 다 직장을 다니다가 한 명이 직장을 그만두면서 자기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동성 배우자? 동반자라고 합시다. 그 동반자의 직장, 그 피부양자로 이제 등재를 해달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누가 그만뒀니? 을의 갑이, 그러니까 을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등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갑이 회사를 그만두고 나 이 을이랑 사실혼 관계 있다. 그래서 나도 피부양자로 등재해줘라. 그러면 이제 건보 오류 안 내도 되거든요. 그리고 병원 가가지고 이제 건보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남녀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는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도 이걸 보호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갑이 신청을 했는데 건보공단 직원이 받아준 거예요. 그래 받아줄게 해서 이제 잘 하고 있었는데 이게 언론에서 터졌어요. 빵 터져고 이슈화가 되니까 갑자기 건보공단에서 전화 와가지고 착오였습니다 하면서 이제 피부양자 자격 소급 박탈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직장 가입자로, 그러니까 여기 강의 들으시는 분들 대부분 여러분 부모님의 부모님의 직장 그 가입자 신분 그 밑에 피부양자로 등재가 돼 있을 거예요. 저도 뭐 대학교 다닐 때는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그 빌 붙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건보 혜택 받고 그랬는데, 근데 이게 어디 빌 붙을 데가 없으면은 내가 내야 돼요. 그냥 내가 지역가입자로서 돈을 내야 돼요. 근데 그게 자기 뭐 재산이랑 이제 소득이랑 이런 거 고려해가지고 경우에 따라서 많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또 뭐 돈 금액 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그 남남 동반자 커플에 대한 이런 차별 요런 거가 더 큰 문제가 된 거였죠.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은 뭐 차고 처리 소급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로서 갑의 자격을 변경하고 그동안 지역가입자로서 건보료 납입할 것을 고지, 이제 요거를 처분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법하다라고 본 게 행절법 21조 1항에 따라 사전 통지 의견 제출 기회 주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 있다. 그리고 실체적 하자도 있다 하면서 요거는 그 사실혼일 관계라면은
뭐 남녀뿐만 아니라 남남 뭐 여기는 아니지만 여여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대법원이 엄청 리버럴하죠. 그다음에 2번 이거 뭐 동성 동반자 집단 차별하는 거는 이거는 이유가 없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 대우기 때문에 평등원칙 위반이다. 그런 내용이 이제 뒤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어쨌든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하여 위법하다. 이 결론만 알아두시면 이 중간 내용은 여러분이 크게 어렵지 않게 골라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별개의 의견 형님들은 아니다. 배우자는 이성 간의 결합을 본질로 하는 혼인을 존재로 하고 동성 동반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건 뭐 같이 판단의 문제이긴 하니까 여기서는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예전에 코로나 시국 때 그 교회에서 많이 감염자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그때 뭐 S천지 뭐 이런 것도 좀 이슈가 됐었고, 그리고 뭐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아무래도 이제 교회는 매주 모여가지고 이제 막 기도하고 막 말하고 그러다 보면은 감염되기가 조금 더 쉽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는 어디야? 광주였어요, 여기. 갑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누적 확진자 수 급증, 특정 교회 확진자 증가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유지하되 사실상 3단계 준하는 집합금지 확대 조치를 취한다는 취지. 사회적 거리 두기 하니까 말만 들어도 짜증나네요. 그러면서 이 관내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명하는 예방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에서 이 처분이 비례원칙 위반해서 우리 종교 자유 침해한다라고 하면서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합헌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합헌이다. 그래서 결론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평등원칙 위반하여 종교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결론만 기억해 두세요. 다시 저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도 그냥 요거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요거 서울시랑 관련된 문제인데, 그 부실 공사를 한 그런 거에다가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페널티. 그래가지고 기존 조항은 부실벌점을 줄 수 있다였는데 부실벌점 주어야 한다 요렇게, 그리고 불이익을 줄 수 있다 해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요렇게 개정이 됐죠. 개정되었다. 그래서 이거 기속행위다 라는 거. 세부적인 사실관계는 제가 여기다가 넣어놨거든요. 그런데 사실관계는 크게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주어야 한다, 해야 한다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저거는 기속행위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 실제로 서울시에서 계속 처분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위원회에서 처분해라, 법에 저렇게 써 있지 않느냐, 처분해라. 근데 서울시가 계속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 계속 감사 쪽에서 압박이 오니까 벌점 주고 불이익 처분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다 취소소송 제기했는데 이제 법원이 법 봐라, 기속행위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4번 중요합니다. 별표. 그래서 군사법원법은 군검사가 공소제기된 사건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의 공개 여부, 공개법 및 불복 절차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정보공개법 4조 1항에서 보면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법률이 적용되고 그 범위 내에선 정보공개법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있죠. 그 비슷한 판례 뭐 있어요? 형사재판 확정 기록에 대해서는 그 형사소송법이 거기 특별한 규정이다. 그런 판례도 있죠. 그래서 이제 군검사가 공소제기 사건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 물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 요거는 허용되지 않는다. 군사법원법에 따라서 공개 청구하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손해전보인데 이것도 그냥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종북이란 표현을 썼어요. 종북. 이건 뭐냐면요, 종북.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종북이란 게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이제 북한 바라기, 주체 사상 바라기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I love John Kim 뭐 이런 거.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판례가 쭉 얘기한 게 종북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다양하게 쓰인다라는 거예요. 완전 북한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주체사상 신봉자들, 주사파라는 거 들어보셨죠? 주4.11에서 주사파가 아니고요. 주체사상 신봉파에서 주사파입니다. 그런 다음에 북한의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도 또 종북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에 이제 비판해도 거기도 또 종북이라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렵다. 느낌 오시죠? 종북이라고 했다라고 해서 이거 위법하지 않다라는 거. 누가 했냐면은 국정원 대변인이 했어요.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의리운영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가 어디냐? 오유라는 곳입니다. 오유, 오늘의 유머라는데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 국정원에서 보기에 종북 세력이나 북한과 연계된 인물들이 활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 공간으로 본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사이트는 아무래도 좀 북한 좀 이쪽하고 조금 있어서 우리가 좀 신중하게 보고 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도 인터넷 하시다 보면은 그 커뮤니티의 주된 색깔이란 게 보이지 않습니까? 어디는 좀 약간 뭐 북한을 기준으로 혹은 뭐 중국을 기준으로 뭐 이 맥락이 비슷하잖아요. 이제 반중 반북 하면 이제 이쪽 약간 이제 친미 친일 약간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반미 반일 하면은 약간 친중 친북 이렇게 흘러가고,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이제 뭐 그런 경우가 많다 정도예요. 근데 오늘의 유머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그쪽이 많아서 좀 종북 세력과 연계된 인물들이 많아 보인다라고 했는데 이제 의리 소송 제기한 거죠. 의리. 그래서 요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다라고 하면서 여기 사건이 이제 다 사건 민사소송이에요. 민사소송. 국가배상 청구도 이제 여기 공무원이 했으니까 국가배상 청구인데 이것도 민사소송에 가는 거죠. 그래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달리 본 원심 판단에 법리호의 잘못이 있다. 원심 판단에서는 이거 손해배상 해줘라라고 했는데 이제 대법원에서 바꿨죠. 그다음에 다음 판례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번 볼만해요. 이것도 국가배상 사건인데 이것도 기각이거든요. 사경에 수사 활동이나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판단, 처분 등 위법하다고 평가되기 위하여는 정말 심각해야 된다. 사경의 수사 활동, 판단, 처분 등이 경험칙, 논리칙에 비춰 도저히 합리성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맞아, 말도 안 되는 진짜 그 정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경찰에서 수사했는데 검사가 야 이건 뭐 가도 무죄 판결 받을 것 같아. 그냥 여기서 끝냅시다. 뭐 불기소했거나 아니면 검사 기소했는데 법원에 무죄 판결 선고되더라도 그것만으로 경찰의 수사 활동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사건이 뭐 그런 게 있어요. 이건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이제 대구 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사람이 뭐 이제 송유관 기름절도 그 범죄를 제보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을 찍은 거예요. 그래갖고 경찰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 꽤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래서 이 사람 불러가지고 조사 계속하고, 그리고 체포영장 청구해가지고 체포영장 발부 받아서 판사가 보니까 판사도 이거 지금 혐의가 인정되는데 해가지고 이제 발부 받아가지고 그래서 구속하고, 또 이제 체포는 48시간밖에 못 잡아놓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구속영장을 또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구속영장 신청해서 구속영장이 또 나왔어요. 구속영장 발부 받아가지고 이제 여기서 경찰에서 수사하고 뭐 검찰에서 수사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비변호인과 접견 금지 막 이런 것도 막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사한테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근데 이제 그 구속영장 기간 만료돼갖고 석방되고, 그리고 지금 검사가 조사를 해보니까 요거는 좀 범죄 혐의점이 확실하지 않다. 그래서 불기소 처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억울하게 잡혀 있었다라고 하면서 국가배상 청구를 한 거죠. 원래 이런 경우에 형사보상은 또 따로 받을 수 있거든요. 하루에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요즘 대충 한 16만 원 정도 할 거예요. 16만 원 정도. 그래서
그 형사보상 청구도 해서 받았고 그 외에 이제 공무원이 위법하게 직무 수행해갖고 내가 피해를 받았으니까 손해배상 또 해라라고 했는데 요거는 위법하지 않다. 뭐 경찰이 그러니까 이게 법원에서 또 따져보는 거죠. 경찰이 아무 제보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누구 뭐 연맥일 목적으로 불러가지고 하고 뭐 그렇게 했으면은 이러면은 이제 공무원 잘못이니까 국가가 책임질게. 근데 이건 그거 아니잖니. 경과실조차도 인정 안 했어요, 이거는.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굉장히 이슈가 됐던 판례 7번입니다. 굉장히 뭐랄까 전향적인 판결을 해가지고 저도 이걸 보면서 어우 굉장한데?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장애인 접근권 관련 문제거든요. 그래서 헌법상 인간 존엄가치 그리고 행복 추구권 장애인에게도 동등하게 보장해야 되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필수적 전제가 되는 권리가 바로 장애인의 접근권이다. 그러니까 뭐 이동하고 어디 접근할 수 있는 그 권리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헌법 규정들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이런 거 헌법 시험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장애인의 접근권이 접근에 대한 방해를 금지를 구하는 소극적 방어적인 수준. 요거는 헌법만으로도 된다. 근데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특정 시설과 설비를 설치할 것 국가 또는 사인, 여기 사인도 있어요. 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법률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뭐 소극적인 수준을 넘어서 무슨 편의점에 들어갈 때 항상 편의점 입구에는 이제 장애인을 위한 이제 이런 그 휠체어가 올라탈 수 있는 그런 시설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면 개개 편의점 업주 뿐만 아니라 편의점 운영하는 회사들 이런 사인들한테도 의무가 부과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헌법 규정만으로 안 되고 개별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쭈쭈쭈 뭐 장애인 차별 금지법, 장애인 권리 협약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선 행정입법 부작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법률로 행정청에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권력분리 원칙 그리고 법치국가 법치행정 원칙 위배되는 것이로서 위법함과 동시에 위헌적이다. 그리고 이는 행정청이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받은 사항 전혀 입법하지 않은 경우 이때도 그렇고 그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불충분하게 규정함으로써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요게 진정입법 부작위고 요게 부진정입법 부작위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제 법률상으로 해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위임을 해놨거든요. 장애인 편의 증진법 7조에서는 편의시설 설치해야 되는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로 이제 해야 된다. 그런데 따라서 시행령 대통령령이 정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 시설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서 이 사회적 공감대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러한 규정은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장애인의 접근권 침해, 장애인의 접근권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자거나 모법 위임 취지 도외시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정하긴 정하는데 너무 좁게 정하면 그것도 위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경우 행정청에게는 그 설치 강제 대상 시설을 확대하여 장애인 접근권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형태로 해당 행정입법을 개정할 구체적인 의무가 발생한다. 그거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행정입법 부작위는 위법하다. 그리고 이제 여기 중요한 거 나옵니다. 여기 엄청 중요해. 비록 법률이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입법을 할 재량을 부여하였더라도 재량을 부여한 취지 목적에 비추어 행정청이 행정입법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이나 타당성이 없는 경우 부작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 객관적 정당성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결국 위법성이거든요. 위법성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과실도 추정된다. 과실도 추정된다. 이 과실이라는 게 원래 원칙은 별도 요건으로 따로 입증요이지만 예외적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경우 추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장애인 요 판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미니컵 젤리 사건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도 추정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를 따로따로 체크를 해 두시면 객관식에서 딱딱 나올 거다 이거야. 자, 그다음에 요것도 나올 만해요. 국배법에서 보면은 생명신체 침해에 따른 위자료 지급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생명신체 외에 다른 권리의 침해로 인한 위자료 지급 의무 배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장애인의 접근권 침해된 경우에도 위자료가 가능하다.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배제되지 않는다. 위자료 줘라라고 빌드업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한번 여기는 이렇게 읽어보시면 좀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행정입법 그나마 이제 그나마가 아니라 또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 제가 밑줄 쳐놨는데 행정입법 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쉬운 사법적 권리구제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우리 법제에서 국가배상 청구가 가장 유효한 규범 통제 수단이자 우리 법제에서 가장 유효한 규범 통제 수단이자 실질적으로 유일한 구제 수단으로서의 의의가 있다는 점도 아울러 참작하여야 된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도 또 꽤 지문으로 나올 만한 내용들이 있어요. 행정입법은 별도 집행행위가 개입되지 않는 이상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물 직접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행정입법의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권리 침해 추상적 수준에 머물게 된다. 또한 행정입법은 다른 행정행위와 달리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행정입법은 일반 추상적이죠. 전체 국민을 주범자로 하므로 이제 특정 집단 개인 구체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행정행위에 비해 행정행위는 개별 구체성이 특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처분성 인정되기 쉽고 행정입법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아니죠. 그래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이익 보호할 직무상 의무 위반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반면 국배 책임이 인정되는 상대방의 인적 범위는 과도하게 확대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행정입법 의무 불이행의 위법함을 선언하는 판결만 해도 피해자는 좀 뭐랄까 정신적으로 정신적 손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다. 그러니까 좀 이제 덜 화나고 좀 위로받는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국가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사법 통제도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위헌이다라고 결정해 놓으면은 그럼 또 국가가 거기 대응을 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는 뭐 위자료 X 뭐 그렇게 정해라라는 건데 저거 한번 읽어볼 만한 판례예요. 저거는. 그런 다음에 요것도 시험 나올 수 있습니다. 요것도 봐두셔야 됩니다. 갑학교 소속 사립학교 교장을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 그래서 경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여 교원 임용 제청 근데 거부한 결과 통보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뭐 교육공무원 법령에도 그렇고 법령에 뭐로 규정되어 있냐면 교장 끝나고 이제 평교사 그다음에 교감 그리고 교장 요렇게 3단계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교장 끝나고 나면은 보통 이제 퇴임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교장 끝나고 나서 임기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정년 전까지 내가 좀 더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 예전에는 그냥 그만뒀는데 요새는 이제 다시 난 또 평교사로 돌아가서 정년 채우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규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공무원 법령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당의 그 학교에도 당의 학교 범위 정관도 동일하게 규정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신청권이 인정이 되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임용을 거부한 취지로 통보한 위 거부 그래서 소청 심사 대상으로 정한 그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거부의 처분성이 인정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고적 당연히 거부당한 사람이고 또 인정이 되는 거고, 근데 그거 거부해서 같이 논해지죠. 그런 다음에 여기 본안 판단, 위법성까지도 판단을 했어요.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에 대한 사항이 그 이사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거부 사유에 대한 근거 제시도 안 됐고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절기에도 보여줬도 볼 수 없다. 그래서 거부는 재량권 일탈하는 위법하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됐고요. 근데 저렇게 다투다가 이제 복직할 수도 있지만 이제 다투다 보면은 정년에 달할 수도 있겠죠.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복직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월급 같은 걸 고려해가지고 협의의 소익은 인정된다. 이제 그 판례까지도 연관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게 거의 다 왔는데 왜 안 끝나죠? 안 끝나지? 자, 그렇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거네. 중요한 게 너무 많아. 이거 중요한 게 집행정지거든요. 집행정지 신청. 근데 이게 뭔 집행정지냐면은 여기는 제가 밑줄 친 거 꼭 한번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요것도 읽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완전 새로운 내용이 있지는 않아서 이제 복습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요게 뭐냐면 그 의대 정원 관련된 거예요. 이거 뭐 아직도 해결 안 됐잖아요. 이거 처음 시작하신 분은 지금 어디가 계신지 좀 이거 수습 좀 해주세요.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좀 국회의원들도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니야 싶은데 이건 아주 짜증나 죽겠어요. 이것만 보면은 국회의원 뭐 하고 있는 거야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론적인 내용 하고 있고 여기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요 의대 입학 정원 확대 2025학년도부터 2,000명 증원 발표. 보건부 복지부 장관이 증원 발표했어요. 그다음에 교육부 장관이 여기서 증원 신청 받아서 2,000명 증원하여 각 대학별로 배정. 요게 증원 배정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 재학생, 그리고 니는 또 뭔데? 의과대학 재학 입학하기 희망하는 수험생들. 그러니까 나는 2,000명 증원 안 해도 나는 무조건 들어간다. 나는 전교 1등이다. 뭐 이제 뭐 이런 거죠. 좀 그렇네. 그래서 여기서 증원 배정에 대해서 취소 소송 제기하면서 효력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일단 핵심적으로 장관 요 발표는 요거는 처분성 인정되기 어렵다. 내부적인 결정이지 않니? 근데 교육부 장관이 2,000명 증원해서 배정한 거 요거는 처분성 인정될 수 있다고 보인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소재기한 사람들 중에서 교수 관련성 크게 없다. 전공이 니네가 왜 다투냐? 근데 의대 재학생들은 그러니까 여기 표시를 이렇게 해드릴게요. 요 OX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리고 교수 형님들 좀 나서지 마시고 전공의도 나서지 마시고 의대생들 니네는 인정된다. 왜냐면은 2,000명이 들어오면 더 늘어나면은 얘네들이 n분의 1로 더 작은 비중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학교에서 교육을 받거나 뭐 학교 시설을 이용한다라고 하더라도 증원됐으니까 그 증원된 만큼 내가 내 권리가 그만큼 또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100명이서 수업 듣는데 이거 증원돼 갖고 이제 120명이 수업 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나의 수업권은 그만큼 줄어들지 않느냐 이제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야 수험생들 니는 공부나 해라라는 얘기죠. 제가 너무 그렇게 얘기했나요? 근데 이거는 원고 적격 인정되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지금 쭉 배운 거 제가 뭐 여러분 계속 제 강의 듣고 하셨으니까 제가 뭐 약간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여기 뭐 교육부 장관 증원 고등교육법령 대통령령은 의대 증원의 한계를 규정함으로써 의대 재학생들이 적절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라는 거. 그래서 니네들은 원고 적격 인정. 근데 나머지들은 법률상 이기죠. 집행정지니까. 나머지는 법률상 이기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러니까 증원 배정에 대한 집행정지 허용되지 않는다. 결국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 우려가 크다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증원 배정, 집행정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본안 가서도 이거 이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뭐 처분성이 결여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설사 처분성 인정된다라고 하더라도 위법성 인정되긴 진짜 어려울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가
처추변이죠. 처추변. 요것도 중요하다. 제가 중요해가지고 넣어놨어요. 안 중요한 건 좀 과감하게 제꼈는데, 사회적 사실관계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처추변 할 때는 기사동 인정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잖아요. 근데 기사동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규범적 평가, 처분의 근거 법령 변경으로 뭐 예를 들어 기속행위가 재량행위로 변경되는 경우 같이 당초 처분 내용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처추변을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해당 처분 취소한 후 처분청으로 하여금 다시 처분 절차 거쳐 새로운 처분을 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처추변 허용해 주지 마라 이럴 때는. 너무 많이 달라지면 피고 방어권 보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상대방의 방어권 보장, 실질적 법치주의, 상대방 신뢰보호 이런 게 처추변의 범위를 제한하는 취지고요. 그리고 여기서 요거 중요합니다. 처분청이 거부처분 항고소송에서 기존 처분 사유와 기사동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를 처분 사유로 추가 변경한 것. 동일하지 않은입니다. 않은. 근데 처분 상대방이 추가 변경된 처분 사유의 실체적 당부에 관하여 해당 소송 과정에서 심리 판단한 것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기사동 여부와 무관하게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배운 거에서 한 발 더 나간 거예요. 원래 기사동 인정되는 범위만 처추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청은 내가 너한테 뭐 영업 허가 취소 처분을 하면서 A라는 사유를 들었어요. 근데 소송에서 갑자기 B라는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거나, 보통 이제 추가를 많이 하죠. 처분 적법성 확보하려고 B라는 사유를 추가하고 싶어. 근데 법원이 A랑 B랑 따져보니까 기사동 인정 안 돼. 그러면 이제 인정 받아주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A랑 B랑 기사동이 인정이 안 되더라도 법원이 심리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언제? 언제냐면 상대방이 동의했을 때. 원고가 오케이 그것까지도 같이 얹어서 심사해 주세요. 왜냐면 이제 이렇게 하면은 분쟁의 일회적 해결에 도움이 되거든요. 처추변에서 까였다라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이제 B라는 사유로 다시 허가 취소 처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음에 안 들면 이제 그거에다가 또 취소소송 제기해야 되면 또 변호사 사야지, 또 돈 나가야지 이제 하니까 그냥 여기서 기사동 인정 안 되더라도 너 나중에 어차피 B로 또 할 거니까 B까지 같이 심리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또 뭘 얻을 수 있냐면 이제 법원에서 야 A도 위법, A 사유도 안 돼, B 사유도 안 돼 그러면은 둘 다 기속력 발생해요. 그래서 행정청은 나중에 B 사유로도 허가 취소 다시 못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대방한테 꽤 나쁘지 않은 거죠. 여기서 이제 추가 변경된 처분 사유도 요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취소 판결 기속력이 미친다라는 거 중요하죠. 근데 명시적 동의가 없으면 해주면 안 돼 라는 거. 근데 원심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여긴 읽어보시고 원심에서 어떻게 했냐면 대법원이 보기에 기사동 인정 안 되는 사유로 추가를 허용해주고 원고한테 제대로 물어보거나 성명권 행사하지도 않고 그냥 그 사유로 야, 이 처분 적법하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이제 야, 다시 와라 라고 한 거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는데 힘들어. 자, 하천법 손실보상입니다. 하천법 손실보상인데 이거 어떤 사안이냐면 하천법 손실보상 청구권, 헌법 213조 3항 선언하고 있는 손실보상 청구권 구체화한 것이다. 하천법 시행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사유지를 국유로 하는 이른바 입법적 수용. 그러니까 그 하천 부지는 국유로 한다 이런 조항이 있으니까 하천 부지에 포함이 되는 땅이다라고 하면은 갑자기 그 법으로 인해서 국가 소유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손실보상 하려면은 특별한 희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로 된 토지 사인 사이 거래가 객체될 수 없으므로 매도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무효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게 사안이 어떻게 되냐면 갑이 소유하다가 갑 소유 토지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하천구역 편입됐어요. 하천법
시행으로 국유화. 근데 법적으로는 국유가 됐는데 뭐 국가에서 이전 등기, 국가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갑은 그냥 뭐 모르니까 그냥 자기 건 줄 알았죠. 그래서 그것도 을한테 매매를 했네. 매매. 돈 받았겠죠? 그래서 을 명의로 등기됐어요. 근데 을이 또 병한테 매매했네. 그래서 병이 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 국가가 나서가지고 야, 얘 명의로 돼 있네. 그래서 요렇게 보상금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국가 소유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누가 나섰냐? 여기서 손실보상 청구한 거야. 갑유족들이. 야, 이거 무효래매. 그럼 내 거잖아. 그럼 보상금 나한테 줘야지. 보상금 내놔라고 하면서 손실보상 청구한 거예요. 여러분 딱 이게 상황을 보면 어떠세요? 그냥 직관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갑한테 돈 줘야 됩니까? 돈 줘야 됩니까? 어때요? 봐봐. 둘이 매매하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땅이 이렇게 갔죠. 그럼 여기로 뭐가 갔겠어요? 돈이 갔겠지. 여기도 땅 이렇게 가고 이렇게 돈이 갔겠죠. 근데 얘는 이제 국가한테 땅을 뺏겼으니까 국가한테 돈 받는 거 맞죠. 근데 갑은 손해 없잖아. 갑 유족들 손해 없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모두 행사하여 권리의 만족을 얻었다. 돈 받았잖아. 팔고. 그러니까 특별한 희생은 없다는 거예요.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데 또 원심 판단해서 그것도 원심에서는 또 이걸 잘못 판단했네. 그래서 법리 잘못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4년 상반기 전 했고요. 하반기까지 판례 검토 마쳤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요. 시험장에서 판례 보다가 제 목소리가 재생되면 아마 합격하실 겁니다. 마지막까지 힘내시고 매일 기계처럼 정리하시고 제가 실전 모의고사에서 그 OT 시간에 말씀드린 거 있죠? 그 문제 어떻게 풀지, 당일날 어떻게 이제 마인드셋을 할지, 준비를 어떻게 할지 그거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아직 뭐 파이널 강의 안 들으셨다라고 하면은 파이널 강의로 꼭 정리하시고 그리고 시험 보러 가시고요. 실전 모의고사도 이제 요 강의를 언제 들으시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이제 실전 모의고사 혹시 안 푸셨다라고 하면 혼자 풀지 마시고 강의의 도움을 받으면은 제가 꿀팁 많이 전수해 드리니까 그냥 문제만 풀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그 강의가 가치가 있을 만한 내용을 추가해 놨으니까 그거 하시면은 도움 많이 받으실 겁니다. 뭐 관련된 내용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하면서 결국은 머릿속에 넣어드리는 절차거든요. 자,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이팅!